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단독 서울시청 상공서 핵 터지면 36만 명 즉사. 어제자 동아일보 북핵 관련 기사 제목입니다. 시층 인근 주민은 몰수하고 200만 명 사상의 반경 300km까지 수십 년간 낙진과 방사능 노출을 피해가 이어진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휴전선 최단 거리는 20km대입니다. 서울에서 평양 직선 거리는 200km대. 기사대로면 서울에 핵이 터지면 평양도 방사능 낙진이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게다가 한 발만 쏘고 전쟁이 끝납니까? 핵전쟁이 나면 서울 시민만 죽는 게 아니죠. 한민족과 한반도 전체가 죽는 거지. 분석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북한이 어디 인도쯤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주 전 조선일보는 전술 핵만이 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수 정권은 진작에 전작권을 받았어야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차피 작전권도 없는데 무기만 늘리는 건.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필요 없고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보수 매체를 보고 있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자는 건가? 작년에 북한이 2번 핵실험할 때 박근혜 정권 휴전선에서 확성기 튼 게 전부였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좋으면 지난 9년 보수 정권 때 전쟁 안 하고 뭐 했나요? 보수 매체가 북핵 문제를 얘기할 때의 문제는 그래서 대체 어쩌자는 건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북한 뉴스가 아주 그냥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네, 핵실험이 워낙 큰 뉴스라서요. 근데 핵실험은 많이 했어요. 6차례 했습니다. 작년에 2번 있었다는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작년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초강경 대응을 얘기하고 확성기를 틀었죠. 정말로 확성기를 튼 게 전부였어요. 초강경 대응 얘기하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면 전쟁하지 그랬냐고, 9년 동안. 자, 일단, 뉴스를, 북핵 관련 뉴스가 많겠죠, 처음엔. 예. 네,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전화통화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전면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의 아주 강력한 응징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낙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푸는 걸 승낙했다는 표현 자체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전작권 자체도 미국에 있고, 예, 그런 제한 협상을 우리가 해버렸기 때문에 대신 해구산에 이제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주고받는 결과. 근데 이번에 탄두 중량을 해제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성과라고. 구조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략핵 요즘 하잖아요. 전술핵 참. 전략핵은 도시 정도를 상대하는 거고 전술핵은 예를 들면 탱크 부대처럼 작은 단위를 작은 거예요. 그냥 전술핵이라는 게 조그만 핵인데 전술핵을 들여오면 우리 대가가 있죠. 한반도 비핵화 이건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도 얘기할 것이고 여기 이 동북아 지역에 이제 핵 도민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긴장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탄도 중량 제한을 풀면 이게 그러니까 로켓 앞에 탄두를 이때까지는 몇백 킬로 이렇게 제한했단 말이죠. 네, 현재 500kg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몇 번 풀었는데 고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폭탄. 그러니까 핵은 아닌데 전술핵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풀면 이거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약이죠. 네, 일종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무거우면 멀리 못 나가잖아요. 됐다 무거운 거 달아서 전술핵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고 됐다고 무거운 걸 날리려면 사거리도 길잖아요. 사거리도 굉장히 긴 로켓을 만들 수도 있죠. 예, 뭐 하여튼 보수 정권이 했었어야 할 일인데 이제서 하는 겁니다. 스피커만 틀다가 확성기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저는 뭐 그냥 아주 얄팍하게 하는데 후조 전문가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의미를 짚어주도록 하겠고. 자, 그 외의 뉴스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연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이어서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입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규탄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외교적 방식 해결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뭐 해야죠, 이런 통화. 자, 다음은요. 네,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합동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을 가상의 목표로 삼고 미사일로 타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육군과 공군의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뭐 의욕 시위 해야죠. 다음은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도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별도의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을 채택하진 않았는데요. 예,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가하는 위협을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난 대열엔 동참했는데요. 하지만 대북 해법에 있어서는 엇갈렸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초강력 제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요.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론을 앞세웠습니다. 이것도 뭐 그랬겠죠. 예. 어차피 견해는 갈리고 의장 성명, 언론 성명 이러면 채택될 리가 없고 지금은. 예,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주 안에 초안을 만들고 다음 주 월요일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더 강도 높은 제재. 북한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와 단절하겠다. 예,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것도 트위터도 했는데,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당장 미국에서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망한다고. 예. 네, 제임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과 가장 큰 교육국가인데 중국과 모든 교육을 끊으면 미국이 망해요. 지금은. 예,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대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뭐 실현 가능성 없는 뻥을 너무 많이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이라고 하죠. 자, 하여튼 그런 얘기도 나오자 뭐 미국 언론들도 쏟아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안 된다는 기사가. 예, 그 전날 한국에 대해서 비판한 트위트. 무슨 상대 국가에 대해서 트윗으로 대통령이 비난을 한다니 그것도 한 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기사가 쏟아졌어요. 왜 한국 비난하느냐. 뉴욕타임즈도 그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왜 한국과 싸우냐.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지니까 안보 문제, 외교 문제하고 통상 문제 FTA죠. 그거 왜 섞냐.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 뭐 워싱턴 포스트 보수지인데 왜 한국 비난하냐. 그러면서 FTA 폐기를 동시에 거론해서 김정은에게 선물을 안겨줬다. 김정은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민주당 간사나 뭐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왜 지금 분열하는 모습을 동맹과 그런 이야기. 한미 FTA 폐기하면 동맹 복구 안 된다. 이건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작 미국 주류 언론들이나 주류 정치인들이 왜 한국한테 뭐라고 하냐 하는데 보수 매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고. 예, 네, 그와 관련해서 어제 뉴욕타임스 기사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지적조차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바가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 편을 들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지금 전쟁하자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보수 매체는 진보는 종북이다. 종북이고 북한을 약하게 상대한다. 이 이미지를 계속
신나서 그런 프레임을 유포할 적기라고 보는 거죠. 아주 신나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전쟁 날 것처럼 오늘자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이제 군 수뇌부를 다 불러서 사실상 군사 옵션 회의를 하고 있다. 이게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던데 군사적 대응이 임박했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런데 그게 CNN에서는 바로 또 사실상 군사적 옵션은 없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그렇다면 미국이 뭐 전력을 준비하고 있냐? 아니 그런 거 없다.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선제 타격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방 전쟁이 아니고 핵전쟁 나는 거다. 그냥 이거 우리 언론이 해야 될 분석인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계속. 예.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이건 의미가 이렇고 실제로 군사적 옵션 전쟁은 안 나고 이런 분석을 우리가 하고 미국은 이제 뻥튀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뻥튀기를 하고 그대로 막 미국 언론들은 그게 안 된다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진보는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지금 보수 매체입니다. 바보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죠. 자, 또 있습니까? 이 와중에 좀 눈에 띄는 보도가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입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에 이틀간 오슬로에서 북미 간의 1.5트랙, 그러니까 방관 반민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별도의 비공개 미팅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북 제재 해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평화협정 체결. 지금은 6.25 때 정전협정을 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잠시 쉬는 거죠. 근데 무슨 70년간 이어지는 정전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북한은 자기들하고 상대할 수준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미국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겨누고 있다. 무섭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공포감이 북한한테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는 게 요구사항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은 이제 핵실험 안 하겠다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 회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정권과 여건이 되면 대화할 것이다라는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북한이 대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화를 곧 있을 것만 같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몇 번 있었죠. 저는 이제 이 보수 매체 얘기 나왔길래 마무리를 해보자면 진보 진영은 간단해요. 전쟁 안 된다? 대화로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 대화는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간단합니다. 로직이. 이거예요. 그 해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소용없다고 하는 이 보수 매체나 보수 진영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보수 정권은 지난 10년간 미국이 했던 대로 다 했잖아요. 대북제도 다 하고. 대북제도 다 했는데 북한이 무너지기는커녕 경제가 더 나아졌어요, 최근에. 북한의 특수한 어떤 폐쇄 경제가 적응을 한 거죠. 강경당 외쳤는데 그러면 10년간 뭘 강경하겠습니까? 확성기를 튼 게 단데, 정말로. 그리고 한 게 없어요. 개성공단 문 닫은 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는. 개성공단은 문을 닫아서 관계 개선됐나요? 북핵을 포기했나요? 그러니까 이 보수 매체의 북핵 해법은 동의하고 반대할 게 없어요. 미국에 맡기자 말고는 뭘 어쩌자는 건지가 없기 때문에. 하도 뉴스가 갑자기 쏟아지길래 브리핑도 관련해서 쏟아진 걸로 하고. 자,
이거 미국 뉴스 말고 없습니까? 미국 관련된 북한 뉴스 말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재판 소식이 있습니다. 유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핵심 증거 중에서 눈길이 가는 문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의 청와대 실시간 보고가 의심되는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건은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작년 10월 달에 안종범 전 수석이 국회 출석 등을 대비해서 보좌관에게 지시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합니다. 문건에는 10월 22일 승마 관련 SS 보고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첫 마필 구입 완료라고 적혀 있고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만 6천 유로라는 액수도 기재돼 있다고 합니다. 특검에서는 수사 당시에 SS가 삼성 또는 최순실을 뜻하며 청와대가 삼성이나 최순실 씨에게 삼성의 정시 지원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주시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선수 말을 얼마에 샀다는 걸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작은 화제는 SS 보고 SS가 삼성이냐 순실이냐 이거 아닙니까? 예. 특검이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당연히 삼성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승마 관련 SS 보고 이게 이제 청와대 문건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SS로부터의 보고거나 혹은 SS에 대한 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 주어 서술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최순실로 SS를 보면 보고 주체가 최순실이 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최순실 박근혜 대포폰으로 통한다는 얘기 있었고 안종범을 거칠 이유가 없죠. 서로 최순실과 무슨 얘기를 해도 안종범 수석이 그걸 비서관을 시켜서 일부러 문서로 날릴 리가 없죠. 예. 네,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도요, S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016년 2월 15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세 번째 독대가 있던 날 메모입니다. 이때 삼성의 요구사항이 SS라고 쓰여 있거든요. 삼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도 정황한, 백업 증거지만, 그러니까 SS를 순실로 해석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본인이 최순실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안종범 수석이 철저히 숨기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그걸 뭐 비서관을 시켜서 일부러 문서로 만들고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필이면 시읒이 같아서 그런. 예. 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은 그렇게 했고 법정에서도 특정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말구입이라는 게 이제 그 대통령이 말 사주라고 하니까 삼성이 말 사준 거 정유라한테 주는 것인지 알면서 뇌물인 줄 알면서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도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거니까요. 이 문건이 청와대에 있다는 건 대통령이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거겠죠. 말구입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안종범 수석한테 물어보고 안종범 수석은 거의 실시간이니까 삼성한테 확인해서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비서관에 정리시킨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드러낸 건 대통령이 삼성에게 말 사주라고 했고 정유라 특정해서 그걸 또 직접 스스로 대통령이 챙겼고 하는 뇌물의 증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그 흔적이 청와대 문건으로 남았다. 뭐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문건. 근데 고법에서 이제 삼성이 고법을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가 잊지 말라고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제목 정도 한 몇 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48명의 댓글팀장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명한 교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름이 특정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정원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라고 TF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 교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돈을 200씩 몇 차례. 예, 2달 그렇죠. 받았다라는 건데요. 영수증이 있다는 거죠? 네, 수령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물론 친한 국정원 직원이 사적으로 알려줬을 수 있죠. 네, 당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근데 이제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은 단순히 이름만 도용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럼 실적 때문에 단순 허위 보고가 된 거죠. 그것도 뭐 징계 대상이긴 하겠지만 영수증이거든요. 돈이 사라졌,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결부되고 횡령이 되면 이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처벌, 뭐 퇴직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알려줬다는 건 서 교수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다는 거를 서 교수는 당연히 공개할 수밖에 없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내가 그렇게 명예를 도용했다고 알려주면 그게 공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러면 국정원 직원 내부 조사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거짓말한 게 국정원 내부에서 밝혀지고 덮인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국정원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 라고 알리는 셈이 되거든요. 국정원 직원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도 했고 그걸 밖에다 드러냄으로 해서 또다시 국정원이 피해를 입게 만드는 사적으로 미안했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이중의 처벌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걸 했다는 게 전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바로 잡을 시간은 충분히 했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어차피 검찰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누군가는 손을 들고 내가 돈을 먹었다고 해야 되거나 내가 사인을 대신했다고 해야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억울함이 있다면 밝혀지겠고 예, 아니라면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좀 이상한 사건이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저희 PD가 그만 끝내라고. 오늘 지금 컨디션이 좀 좋은데 제가 막 말 잘 나오는데 예. 이럴 땐 브리핑 길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MBC는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근 10년 공영방송 장악은 집요하고도 무도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저항하고 한순간도 싸움을 멈춘 적 없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고 또 화나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매섭게 질책하시고 따갑게 비판하시더라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9월 1일 전주 MBC의 뉴스 오프닝이었습니다. 이 오프닝의 주인공 전주 MBC 김한광 앵커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 오프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방송을 하신, 오프닝을 하신, 그리고 방송국에서 미리 알았으면 못하겠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내용으로 오프닝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좀 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그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좀 길 수도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뉴스 앵커를 맡은 지, 저는 실은 기자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달리 지역에서 뉴스 앵커라는 것은 서울하고 달리, 서울은 그 보직이어서 인사 발령의 대상인데요. 지역에서는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 일을 낮에는 하고 동료들이 퇴근하고 난 후 8시 이후에 회사에 다시 들어와서 진행하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걸 제가 2년하고 만 1개월을 했는데요. 보통 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되면 기자들이 진행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한 1년 정도 하면 바꾸는 일이 잦습니다. 이게 가외 일이군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1년 하고 바꾸기를 바랐고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고립되는 것 같고 어떤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취재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시간대가 잠자기도 그렇고 저녁 먹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간이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저도 바꿔주기를 바랐었는데 이게 앵커가 그러면 잠깐만 정리해보자면 앵커가 고위직이나 뭐 권한이 있거나 보직이 있거나 예우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하게 되는 지방방송사에서는 가외일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발령 대상이 아니고요. 보도 책임자가 예를 들어 보도국장이 너 오늘부터 이 일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그렇군요. 그런 일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뭐랄까요? 뒷방으로 물러가. 혹은 뭐 취재 일선에서 물러가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수석 부위원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2년 한 3개월 됐었거든요. 그 일 끝나고 지역에 내려오자마자 10일 만에 이 일을 시켰거든요. 아, 노조 지부장을 끝내자마자. 그리고 다른 일을 주질 않고 오로지 이것만 맡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취재 현장을 나갈 수는 없었고 오로지 이 일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재원과의 관계도 맺기가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승진도 역전이 됐겠군요. 당연히 그러면. 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내밀한 부분,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인사권자가 고백해주지 않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역전됐군요. 예. 그게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지 하고 무관하게 결과는. 예, 좀 그건 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건 사적인 이야기들이고. 예. 공적으로도 지금 MBC가 총파업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본인도 동참하는 의사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함께 하시는 분들 뭐 다른 아나운서나 혹은 뭐 함께 일하는 방송국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미리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게 저는 제가 마지막까지 주저했었던 그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저 직전에 제가 말을 하다가 좀 약간 끊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제가 2년 넘게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을 국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가을 개편 때 예. 바꾸자. 예. 저는 정말 속으로 후련했었거든요. 그 시점에서만 하더라도 MBC 문제가 연일 현안이 되고는 있었는데 네. 파업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대한 것들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는 돼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파업 시점하고 그 시점이 딱 정확하게 맞물렸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하는 작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좀 있었는데 이걸 뭐 실행에 옮기는 문제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후배 하나가 지나가면서 정말 장난스럽게 선배 멋있는 클로징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게 지난주 들어와가지고 파업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딱 두 가지 지점이 접혔습니다. 만약 이걸 하게 됐을 경우. 왜냐하면 정말 파업이란 게 모든 걸 걸고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특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클로징을 하든 오프닝을 하든 이게 파업 국면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만약 이게 돌발적으로 비춰진다거나 경솔하게 비춰진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회사에서는 징계 사유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편집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요청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저 혼자 책임을 지는 거는 괜찮지만 저하고 같이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 그리고 카메라 감독 그 기술 스태프들 뉴스 PD들 이런 사람들은 일부 이분들 중에는 비정규직도 있고 연결고리가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내 회사가 알겠습니다. 정말 징계를 시도해서 그들을 압박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죠. 오랜 고민 끝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오프닝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물론 아마도 직전에 얘기는 하셨겠죠. 뭐 동료나 그죠? 예. 뉴스 시작 직전에. 예.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뉴스룸을 보통 들어가면 서울 MBC 뉴스가 이제 시작되는 게 8시 정확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주변 시간 정도에 내려가거든요.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까지도 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뉴스룸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확신이 없어서 혼자 먼저 제가 앉았는데 2, 3분 후에 목소윤 아나운서라고 저와 같이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들어왔길래 그때 해야겠다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목소윤 아나운서한테 한마디 했죠. 이게 내가 한 1분 정도가 될 수도 있겠냐. 1분 정도 나 혼자 내가 멘트를 하고 있으면 혹시 목 아나운서 표정 관리가 가능하겠나.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앵커 멘트를 할 때 한 5초 정도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시선 처리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한 1분 정도를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 오랜 고심 끝에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주변에 대한 피해도 고민을 했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제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파업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MBC 뉴스가 망가져 있었고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는데 그것마저 또 파행이 되는 그 파업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역할을 다 해오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다시 들어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있으셨겠죠. 이제 MBC 기자들은 그 과거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유난히 강한 어떤 집단이었는데 그 자부심이 다 최근 한 12년간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후배들에게 떳떳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도 같고. 그런 측면이 제일 강했죠. 파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기자가 25년을 제가 지금 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기자가 권력화돼 있다 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코 저는 동의하지 않고 기자는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근데 최근에 상황이 보면 MBC 기자 같은 경우는 뭐 기자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참담한 지경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앞으로 7, 8년 그 정도밖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상태로 지낸 것이 정말 제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항상 후배들한테 기자 본분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바꿔놔주는 것도 선배로서의 어떤 도리이자 의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 MBC 김환강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MBC 대표하는 앵커 출신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 이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간사를 맡고 계신 신경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방금 이제 후배 인터뷰도 간단하게 들으셨는데. 네네. 지난 10년간, 일단 이제 앵커 경험이 있고 MBC 출신으로서 10년간 MBC의, 뭐랄까요, 파국에 가까운 쇠락.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길었죠. 예. 일단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이렇게 길어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 10년의 난장판, 이 정글, 야만 상태인데 늑대품들의 방치가 돼 있었다. 그리고 후배들 중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번 파업은 필수 요원, 이 파업에도 금도가 있어서요. 네. 현성이나 기술 요원들은 빠졌습니다. 네. 노조에서도 예외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필수 요원들도 파업을 할 만큼 계약직도 파업을 할 만큼 절박하게 된 거고요. 부역자에 속하는 가해자들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헌법을 유린했고요. 인간성을 침해했고요. 국가를 망신시키고 언론을 사유화한 악질적인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뭐 공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지적도 있고 본인 출신의 공영방송이 이제 무너지는 걸 보신 사적인 비통함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 첩보영장 발부에도 항의하고 있고 또 MBC에 대한 방통위 감사도 항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아직 방통위 감사는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항의 방문은 네.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방통위에. 다 하고 있죠. 예. 못하게 막는 차원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이게 법적 근거가 방통위 감사가 있는 겁니까? 그 방통위 경우에는 좀 법적으로 복잡한데요. 네. KBS 경우도 또 MBC 경우도 같은 방송이긴 하지만 법적 지위가 달라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정당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가 그 사이에는 지난 10년 동안은 언론사 내부의 일이고 노사관계라고 그러면서 아무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영방송 2개가 다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고요.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방통위가 그게 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고요. 넘치고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여러모로 학대당했다 또는 그런 식의 증언이 많으니까요. 그 자체만 따지더라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국가가요.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정당까지 포함해서 방관하고 방조하고 비호를 해줘서 언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까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거고요. 정당은 무자격한 사람들 공천을 해가지고 이 망가뜨리는데 사실은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타락한 민주주의가 이런 추락한 공영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야만과 이 정글 상태는 끝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김장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된 거 두고 현직 공영방송 사장인데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어야 하나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주장하고 지금 국회 일정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방송사가 전례가 있었는가? 지금 전례를 얘기하는데 이 사범, 노사사범, 노동사범으로 얘기하면 전례가 너무 많아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0건이 넘고 그중에 영장 발부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례는 너무 넘치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체포영장을 내놓은 걸 가지고 지금 전례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데요. 이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노사관계에서 엉망으로 했던 이 사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방송사는 전례가 없어서 이런 체포영장을 내놓은 거고 이미 김장겸 사장은 4번이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노동부가 조사 차원을 넘어서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 그래서 검찰이 청구를 법원에 한 것을 법원이 발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사가 과연 있고 이런 사장이 과연 있느냐라고 묻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걸로 국회를 세울 정도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이건 공범 선언이고 적폐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당이 이게 지금 100명에 육박하는 제1야당이라는 데가 의총을 하고 별회의를 다해서도 아무 반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 사과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건 중증입니다. 기억상실이 걸린 거거나 아니면 선택적 기억을 하거나 아전인수가 도를 지나쳐서 이건 정당이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안보 상황이 생긴 상황에서도 어저께 북한 규탄 결의안을 하는데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버스 타고 지금 각 국가기관들을 순방하면서 이른바 항의 방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고요. 자기 모순과 자가당착, 자승자박에 빠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장경 사장 이게 크로스 체크 된 건 아닌데 본인이 직접 인정한 건 아닌데
김장겸 MBC 사장이 본인이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고 발언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정가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MBC 측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말고? 지금 정가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이것도 뭐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원래 이 김장겸 MBC 사장이 철저하게 구새누리에 친한 기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녔고요. 과거에도. 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한 짓을 다 잊어버렸고요. 뭔지도 모르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고 지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판단을 잘못해도 너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이미 보호막은 사라졌고요. 더 올 구명보트도 이제 없고요. 국민들이 촛불로 이 낙하산 줄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장겸 MBC 사장이 그 이전부터 자유한국당 이전에 정당과 가까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끄덕거리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오래된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방송관계법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 그렇죠. 이 방송관계법도 뭐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권 7명, 야권 6명으로 그 추천하는 이사진을 확대해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은? 네, 특별다수제를 인사 상황, 사장의 인면에서는 정해놓자라는 거고요. 네. 이것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투표를 하면은 되는 거죠. 300명 중에서 과반을 넘긴 사람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도 뭐랄까요 논쟁 중에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고 또 그런 문제 지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7명, 8명 해서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네네.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만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렇죠. 이 법은 뭐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네. 김제철 방지법으로 4-5년 전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김제철 같은 이런 최하질의 공영방송 사장이 나오는 걸 막아보자라는 거였는데 예. 당시 또 하나의 현실은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여론이 비등하니까 예. 방송관계법을 또 지배구조를 한번 바꿔보자는 그 회의장에 나왔어요. 나왔지만 내심은 하여튼 공영방송을 어떻게든지 장악하겠다는 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누리의 내심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이 김제철 방지법을 내놓은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최고 내지는 차선의 인물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3분의 2 동의를 구한다는 그렇죠. 것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네,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그건 알겠는데 이 법의 문제점이 너무 분명하니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진지게 내놨고요. 네네. 특히 지금 해직 기자인 제 MBC 후배인 그 이용마 기자 투영 중이죠. 이용마 기자는 신 선배 다 좋은데 이번만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방송관계법이 계류 중이긴 한데 이 법안이 또 다른 개정안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차에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것을 지적을 한 거니까요. 네. 그러나 당론으로 이미 또 김제철 방지법은 발의가 돼 있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 현실적인 안과 NGO나 대통령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점 사이에서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지금은 고민 단계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건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네.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1분이나 일찍 끝낼 뻔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좀 아쉬웠긴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이 최악의 상황에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맞지 않는데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는 해봐야 하는 단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론으로 돼 있는 건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좋은 안이 지금 영국안이나 독일 모델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아이, 그만 좀 해줘. 아, 적어도 보수 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대한민국 보수가 죽었다고 하는지 좀 그렇게 반성 좀 하라고. 당신은 보수 정당 2번 죽이는 거야. 야, 이거. 야, 하태경 너 일로 와봐. 야, 하태경,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네, 방금 고성과 개성을 지른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하태 나왔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홀에서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이콧하면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고성을 지르셨어요? 예. 고성보다는 개성이 가까웠어요. 제가 좀 목청이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불후의 명곡 나오라고 섭외를 받아가지고 그 목청을 좀 뚫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정청래. 한마디만 하면 본회의장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리고 조원진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이제 목청이 하이피치죠, 게다가. 예, 굉장히 하이피치죠. 목청이 약해가지고 한마디도 잘 안 들려가지고. 연습을 하셨구나. 거기서는 마이크를 못 쓰기 때문에 연습을 한 건 아니고 그러던 차에 어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는데도 크게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발성 전화를 하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았겠죠? 그 전문가를 좀 소개받아 보시죠.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봐야겠군요. 근데 안철수 대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던데. 어쨌든 본인 입으로 왜 그렇게 개성을 지렸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화가 많이 났죠. 어쨌든 국회 보이콧 출발 MBC 문제지만 핵실험이 났잖아요. 뭐 수소탄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접고 국회 들어와야죠. 더군다나 보수니까. 보수 정당이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정당이 딱 보니까 저거는 내가 가짜 보수, 저 한국당은 가짜 보수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판단하셨고. 이걸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또 한 100명 정도가 우르르 둘러싸고. 아니, 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저게 장면이 일부가 안 나왔는데, 올라가면서 한번 샤우팅을 했고. 샤우팅을 했고, 이제 저 문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 뚫고 가야 돼요. 그렇죠. 한가운데로 들어야겠더라고. 뚫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또 막 뭐라 하는 거야. 또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한계를 찍힌 것 같네요. 보수 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야지. 보수가 왜 죽었어? 당신 때문이야. 뭐 이런 멘트를 하셨고. 그렇죠. 저건 완전히 안보 지킴이 보수가 아니라 안보팔이 보수였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잠깐 끝에 들려드렸지만, 정진석 의원이, 하태경 네가 무슨 보수를 말하냐. 그 뒤에 더 심한 멘트들도 있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안 들려서 거기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내용은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의원에 대고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잡혔어요. 끝나고 나서 왔던 거예요? 죽여버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게 당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당에 있을 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됐습니까? 보도가 안 됐지. 왜냐하면 이제 내부 의총할 때
우리끼리 의총할 때 이제 정진석 대표는 그때 이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주도 공격수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친박, 친박 이제 돌격대 몇 분들이 있었죠. 이제 그분들 누구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건 뭐 이 자리였으면 그렇고 하여튼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친박 돌격대 뭐 LC, KC 이런 분들, LCK, 뭐 최경환 의원요, 뭐 PC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들이 예를 들면 있었고. 인신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격을 너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그건 아니고 뭐 보수면 약간 선수도 존중하고 나이도 존중하고 하는데 의견을 중요시 여기죠 뭐 보통은. 막 욕설을 한다든지 욕설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욕설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수준? 정말 육두문자입니까? 뭐 반말이죠. 반말이고 뭐 아주 쌍욕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누가 뭐 듣더라도 까불지 마, 뭐 이런 수준의. 그렇죠. 예의가 없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 어제도 안에서 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요. 그 안에서는 뭐 그런 이제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박근혜 탄핵뿐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내부에 사실상 한당이라고 보기 힘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으로 분리돼 나왔다는 겁니다. 안보 위기에 국회 보이콧을 하는 건 보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하시고 정지성 의원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안보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옆에서는 배신자 꺼져라 쓰레기 그리고 뭐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방송을 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랄하네. 까지 다양한 욕을 드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하고 나서도 욕설을 잘 드시지만 하지만 저희 방송 문자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욕설을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코피 먼저 나오면 지는 거잖아요. 싸울 때 욕 먼저 나오면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코피 먼저 나오면 지는 건데 욕이 먼저 나오면 나오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래요? 진 거죠. 저런 쌍욕이 먼저 나오면 우리 온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들어가면서 쾌재에 미소를 지으면서 성공했다. 이겼다. 네, 도발에 성공했다. 네. 가짜 보수라는 걸 제가 폭로했다. 욕성애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옵니다. 욕 페티시 아니야 이런. 이게 온라인으로 부족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워낙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국민의 사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소설이 태백산맥인데 그 안에 보면 욕 정말 찰지잖아요. 욕도 잘하면은 정들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잖아요. 그것도 재능입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욕은 좀 정떨어지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좀 분리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인간적으로 저한테 문자 폭탄으로 오는 욕들을 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이건 잘하라. 정치인들은 그게 참 잘 돼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연예인들한테 좀 컨설팅을 해주고 싶어요. 연예인들은 그걸 들으면 못 견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정치인이 약간 준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까지 못 간 연예인적인 요인이 있죠. 조금 있잖아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 근데 아무튼 욕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예인보다 정치인이 탁월하다. 이걸 극복하는, 소화하는. 그 중에서도 나는 더 탁월하다. 이거는 이제 살해 협박을 여러 번 받아보면 욕 정도야 감사할 따름이죠. 아니 그게 이제 일반 청취자나 유권자가 아니라 동료 의원으로부터 또 한때 원내대표였던 분으로부터 죽여버릴 거야. 이게 잡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죽여버릴라. 이제 그 부분을 시리어스하게 듣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언을 하신 거죠. 오늘 칭찬 문자가 이렇게 많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은 슬퍼 보여. 오늘은 잘했어. 오늘은 더 치열하게 싸워줘. 주먹질은 왜 안 했니? 욕하다가 정된다는 말이 이 말이 아니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지금 그 소위 바른정당으로 오지 않고 있는 분들 중에 다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렇죠. 계획된 건 아니고 뭐 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올라갈 때 보니까 또 뭐 국회 보이콧하면 그냥 조용히 있든지 와서 뭐 보이콧한다고 지금 핵무기 때문에 전 세계 걱정하고 온 나라 걱정하는 판에 하면서 열이 팍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발진 어제 좀 한 건데요. 뭐. 그러면은 그 체포영장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런 장애투쟁 선언을 했는데 보이콧하면서. 그런데 바른정당은 여기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일단 핵실험 국면에서 국회 보이콧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진짜 보수를 표방하는 안보를 최상의 가치로. 그 측면에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법치주의 면이 있었어요. 어쨌든 체포영장 발부한 거는 판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경찰이 이제 소환했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검찰 그렇죠. 지휘 받아가지고 검찰에서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은 뭡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냥 발부해버린 거죠. 그죠. 판사가 발부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는 사법부랑 싸우는 것이고 법치주의랑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보수의 두 기둥이 안보와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장 발부했다는 그걸로 그 명분으로 어떻게 싸우냐. 구속영장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예를 들어 경찰이 MBC를 쳐들어갔다든지 네. 뭐 현장 구속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출두하라는 거예요. 출두하라. 네. 그러면 김장겸 입장에서도 자기가 출두해가지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출두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좀 단어가 좀 무서운데 불렀는데 안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발부하는 건 보통 옵니다, 그냥. 출두하면 구속도 안 돼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조사받는 구속영장하고는 거죠. 아무 상관없고. 근데 그런 이제 단어 뉘앙스가 세서 체포영장 뉘앙스 힘을 얻은 그렇죠. 것도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제3당 주기이다. 이게 3당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거대 여야의 적대적 공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슈를 다 몰아가지고. MBC 내부 문제 지금 그 여당 쪽이나 여당 지지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MBC 내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최근에 MBC 기자들 이야기 듣고 그동안 저런 일이 있었구나. 네. 먹고 살기 바쁜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실제 잘 몰라요. 예. 그런데 갑자기 방통사 사장을 체포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역구 가서 우리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하고 소주 한잔 했어요.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십니까? 아니, 친해요. 우리 해운대. 그냥 친하시곤 하고. 하는데 다들. 그 정도 경제적 형편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명예 회원인데요. 네.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속 내용은 모르니까 왜 방송사 사장을 체포해? 권력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친 거예요. 네. 그래서 MBC 문제 해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차분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지금 MBC 내부는 들끓고 있어요. 저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엎고 싶은 마음이 지금 화라산이 막 터지듯이.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차분히 접근해서 해야 안 그러면 저 MBC 사장 순교자 만들어줘서 보수의 영웅 만들어준다 지금. 그렇게 되길 본인 스스로도 원하는 게 아닌가. 유도하고 있는 면도 있죠. 네, 자유한국당도 그걸 이용하려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게 왜 3당주의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인으로 국민들한테 선동할 수 있고. 그러면 딱 핵실험 때문에 지금 막힌 거예요. 북한이 그 자유한국당의 기도를 분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당 안 보이게 그렇죠. 중간 정당 안 보이고 적대적 대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중간 목소리 함지적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그런 정치 효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말리는 게 우리 필요한 것이고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통 보수, 적자 보수의 입장에서 맞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게 보이니까 그걸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잘 됐다 그냥 확 박아버리자. 그래야 진짜 보수, 가짜 보수 논쟁으로 가는 게 우리 정치 건강해지는. 프레임 전환도 필요하셨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는데 순식간에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했다고 지금 포장하고 계시고. 아니, 평소에 항상 저기를 좀 없애버려야겠다. 가짜 보수는. 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 차이, 그리고 그 차이는 극복할 수 없고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몰락하고 바른정당으로 보수 주도권에 넘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계신데. 예. 근데 최근에 거꾸로 소위 그런 자강, 바른정당이 바로 서야 된다, 먼저. 자강론자의 대표가 오추자격이 사실은 이혜원 대표와 의원님 아닙니까? 의원님인데 지금 이혜원 대표가 곤란한 처지에 처했어요. 대표적인 자강론자인데 그리고 당대표까지 됐고, 지금 사건에 연루돼서 곧 아마도 본인이 발표하겠지만 사퇴하는 분위기인 건 맞죠? 그래서 참 죄송해요. 어쨌든 우리 당 대표가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일에 연루돼가지고 언론을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바른정당의 어떤 기치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참 미안해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 하태경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쌍두마차였죠. 이혜원 대표하고. 네, 대표적인 자강론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래서 제가 넘버원, 넘버2가 너무 친하다. 네. 그래서 혁신으로 갈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두 분이 주장한 건 한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말이 되느냐. 낡은 보수는 반드시 청산해야 되고 저기랑 손잡는 것은 보수의 몰락이고 그리고 우리가 극으로 가면 안 된다. 중앙대로로 나아가서 우리 젊은 층 특히 지금 바른정당은 젊은 층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대 층에 있습니다. 20, 30대.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뉴스 공장에 바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20대를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절대 안 하시더라고. 저는 정말 이 20, 30대가 우리 희망이라고 보고 실제로 20대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당 가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제가 보수라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새로운 보수층이 분명히 20대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새로운 흐름을 새로운 보수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어쨌든 이혜원 대표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이혜원 대표,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이었고, 최고위원이 그렇습니다. 넘버2로 되셨고, 그래서 넘버1, 2가 공이 그런 주장을 하고 바른정당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혜원 대표가 이제 어쨌든 검찰이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법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이게 연루되고 나면 힘이 확 빠지고 사퇴론도 나오고 실제로 사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미를 좀 주었습니다. 많은 어쨌든 사퇴한 수순이 이혜원 대표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상황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은 힘들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모든 사건엔 정치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혜원 대표 자강론자가 이렇게 된 것은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 결과적으로. 낡은 보수가 가장 좋아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제일 좋아할 일이다. 그래서 좀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우울하고 힘들고 어쨌든 이거 잘 극복해야 되지만 우리 새로운 보수로 가려는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인 건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결과적으로 좋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그리고 바른당 일부에서도 나오는 통합론 여러 가지 형태 통합론의 큰 걸림돌이 이혜원 대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걸림돌이 제거되는 정치적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원투는 원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제가 볼 때는 보수 폭망의 길인데 한국당하고 무원칙하게 합당하는 그런 흐름이 내부적으로 강화된 면이 있죠. 그렇죠. 면이 있죠. 강화됐죠 분명히. 틀림없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됐죠. 원투가 반대하던 것에 일단 원 대표가 날아가는 국면이고 그다음은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이제 날아갈 그래서 아마 저희 당에서는 다음에 누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거냐.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아무래도 제일 지금 박수를 많이 받는 비대위원장은 유승민입니다. 그리고 물론 김무성 대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당 세력관계 구조상.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유승민 대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은 유승민 대표도 자강론자인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대행 체제로 오래 가게 되면 대행 체제가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원내대표 대행체 네. 그분도 자강론보다는 통합론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 다 알고 있듯이 예. 저희 당 내부의 대표적인 예. 보수 통합론자죠. 그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금방 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갈 때 다시 통합할 때 뭐 설들은 많잖아요. 뭐 자유한국당 일부 나오고 바른정당 일부 나오고 국민의당 일부 나오고 이런 설도 있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합치는 설도 있고 예. 많은 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의 두 분은 국민의당과는 일부 연대나 그래서 정치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예.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저 상태인데 자유한국당하고 둘이만 합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의 보수 통합론자, 한국당 합당론자죠. 고민은 합당의 명분을 자유한국당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합당의 명분은 합당론자, 이제 보수 통합론자 입장에서는 박근혜와 친박 팔적의 출당입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은 이미 당을 나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출당시키고 이제 출당 참. 박근혜 출당만으로는 안 되고 친박 의원 지금 6명이 남아 있습니다. 당내에. 그 6명을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명도 출당을 못 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합당을 하고 싶어도 합당의 명분이 없다. 명분 없는 거를 뭐 무작정 하게 되면 사실 제2철새가 되거든요. 지난번처럼. 그러면 자기들만 제3철새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예, 자기들만 아직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당 합당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명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꼼수 명분을 만든다. 이러면 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못하고 미리부터 진작부터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가 누군가의 기획이든 혹은 기획이 아니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양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태경 의원한테 오지 않을까요? 하태경 의원 뭐, 없어요? 그 다음 타겟은 저죠. 타겟은 전데. 뭐 없습니까? 저를 잘못 건드리다가 댐탱으로 당하기 때문에. 네. 쉽게 못 건드릴 겁니다. 가드를 올리고 있는 상태세요? 뭐 어제 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고함으로 해결될 수 없는 뭐 이상한 서류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또 우리 다시 또 바꿔야 되는데.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이혜원 의원에 대해서 실망했다 혹은 뭐 바른정당에 실망했다는 공세도 있긴 한데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실제 실망할 일이 벌어졌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정치적 효과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뭐 좋아 죽을 겁니다. 이제 하태만 날리면 끝이다. 네. 바른정당이다. 바른정당의 자국론자는 지금 죽고 있고 이렇게 가면 이제 합당의 큰 걸림돌. 그러니까 대중 정서나 또는 뭐 정치적 뭐 지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중요한 걸림돌 하나는 제거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슬프고 그래서 저는 이혜원 대표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간 말미를 준 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대표로서 말미를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본인이고 본인밖에 없죠. 예, 본인이 국민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호통을 치시고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타겟이 되신 하태경 의원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혹시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다른 얘기만 했는데. 뭐 딴 거보다 제가 요즘 트럼프 욕을 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보수가 반미할 때다. 네. 보수가 반미할 때다. 네. 많이 나가시잖아요 오늘. 예. 네, 트럼프는 한미 동맹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미국 대통령 우리가 까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 트럼프죠. 반미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핵실험하는데 한미 FTA 폐기하는 그런 개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 인권 특사 안 뽑겠대요. 네. 그거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 인권 거론하는 건데 특사 안 뽑겠다는 건 무장 해제하는 거죠.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까지. 네. 보수가 반미해야 된다.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였습니다. 자, 더더욱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미국까지 저기 하나 생겼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따라 하태경 의원 칭찬이 꽤 많습니다. 부정안을 많이 동원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욕하다 정들었나 봐. 개성도 염색을 하고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목소리가 좀 더 받쳐줬으면 좋겠다. 정기국회 시작했는데 염색을 해주세요. 하태경 의원 좋아졌다 싫어졌다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등등. 물론 아직은 욕이 많습니다. 하태경 의원 문자가 많았고요. 아마도 이제 어제 일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예비역 소령인데 지난주 김원준 총수 봤는데 로마의 효율 진실의 입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입이 얼마나 큰데? 얼굴 전체가 입인데. 네. 그리고 셔틀버스, 63빌딩 셔틀버스 아저씨, 안산 강남로 가는 700번 버스 아저씨 등등, 혹은 개인 택시, 예. 경북 문경에서도 개인 택시 아마 앱으로 된다 봅니다. 택시, 버스 기사님들, 그 방송이 틀어져 있으면 그걸 듣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안녕을 좀 길게 해달라네요. 솔파 버전으로. 영 부분을 파음으로.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어서, 예. 파음으로 길게 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을 이렇게 해달라는 문자는 또 주문형으로 시도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 플라니 사용경우서. 네, 요즘 조금씩 가입자가 그래도 올라가고 있죠. 네네. 네, 그거 봐요. 사실은 통계를 확인하지 않고 와서 그냥 그렇게 대답했는데. 방송을 안 하면 떨어지고 방송을 하면 다시 올라가고. 안 하시는 동안은 가입자가 확실한 건 제가 어디 강연을 나가면 방송 들었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당연한 겁니다. 네, 방송 안 하시면 가입자 0 아닙니까? 입증되는 거고. 자, 우리가 쭉 다뤄왔던 주제가 갑자기 또 튀어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실험하는 날 하필이면 한미 FTA 폐기를 얘기해가지고. 네.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 이거 군사적인 안보 사안과 통상 문제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죠. 통상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왜 이 시점에서 거꾸로 통상의 협상력도 떨어뜨리고 욕도 먹느냐. 지금 동맹이 중요한데 이런 얘기 할 때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뭐 우연의 일치이긴 한데 물론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거꾸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까 싶긴 한데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계산이 자기 지지층 결집에 필요한 일은 다 해요. 이때까지 그래왔죠. 예. 어떻게 그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따져보자면 우리나라 정말로 안 하려고 했던 게 사드 도입이었잖아요.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5년간 이렇게 3년간 유지시켰다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게 북한이 위기를 조장하니까 한미동맹 강화차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제 그렇게 떴습니다. 예,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요구 들어줘야 된다 그럴 때 폐기 얘기를 하면 예, 한미 FTA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재협상에서 더 많은 얘기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 거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까 한국 쪽에서 한미동맹에 목매달 타니 요 기회에 그럼 우리가 니네 지켜줄 테니까 그러면 이 통상 문제는 우리 말대로 해. 예. 이런 발상을 자기 혼자 한 게 아닌가. 근데 오산인 것 같아. 좀 전에 하트경 의원 반응을 보면. 네. 정반대죠. 트럼프를 막 비판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오산. 장사꾼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원래 이익만 되면 입장을 확 바꾸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를 상대하면
국가는 이익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한미 FTA 폐기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폐기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손해인가 이런 막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게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얼마나 손해인데 니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통계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더 손해다 이런 통계도 나오는데 사실은 미국이 더 손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무역만 본다면 한국의 관세가 3배였거든요. 7.5% 평균, 미국이 2.5%니까 둘 다 0으로 만들면 미국이 더 이익을 많이 보죠. 근데 그걸 갖다 다시 원위치로 돌리면 그렇게 되면 미국이 또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가 폐기가 되면 굉장히 우리 산업이 특히 뭐 자동차나 철강 피해가 많을 거다라는 얘기가 안에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럼 미국이 요구하는 건 들어줘야 된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그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합의 못했거든요. 김현정 본부장에 가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과연 미국이 손해를 본 건지 그게 여러 가지 미시적 거시적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게 한미 FTA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양쪽이. 그리고 미국이 그런 주장하면 미국이 본인들의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런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결렬이 된 거고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작을 상당히 잘한 면이 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사안이 왔을 때 뉴욕에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제안했으면 상대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죠? 라이트 하이저가 기분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영상 비디오를 보냈고 그다음 결렬 사실상 그 잘한 겁니다. 결렬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이제 불만이어서 이 폐기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미 정상회담 때 대본에도 없던 합의가 되지도 않았던 FTA를 꺼냈고 밀어붙이고 싶은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이제 저소득층 그다음에 저학력 백인 남성 아닙니까? 특히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철강 자동차 쪽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거든요. 거기다 가가지고 이제 FTA 때문에 당신들이 일자리 잃었다고 표를 많이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FTA 폐기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다시 그쪽 지금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지지 기반을. 이명박 정부 초기 같아요. 바로 협치적이 탄핵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초기니까 진전은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바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이 FTA를 강하게 써먹고 싶은데 진척은 안 되니까 더 세게 친 거죠. 이제 아예 폐기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복귀해 보면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밖에 나가 재협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방송을 한 게 재협상 같은 거 없다 한미 FTA에. 그러니까 개정에 관한 12.2조가 있다. 그 원래 있다 조항이. 그리고 조항은 그냥 공동위원회 만드는 거고 결국은 요구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서 그러면 뭘 개정할 건지 의제를 갖다가 선정하고 합의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협상을 하게 되는 건데 결렬된 거거든요. 사실상. 일정도 안 나왔어요. 주제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기가 성과를 얻은 것처럼 재협상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한미 FTA 의거에서 해보니까 사실은 결렬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안에서 큰일 났다 할 생각 필요가 없다. 노심초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실제 이 발언으로 미국 주류 언론들이 문매를 때렸어요. 물론 뭐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아니 북핵 그 핵실험을 했는데 이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동맹을 흔들리게 하는 보통 과거에 우리가 하던 얘기거든요. 동맹을 흔드는 얘기를 왜 대통령이 지금 해가지고 막 욕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라 그러겠죠. 트럼프 씨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류 언론한테 맞고 그다음에는 이제 반박하는 건데. 그리고 뭐 보수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상원 원래 이게 이 문제는 상원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하고 다른데. 미국에서 통과된 건 비준이 된 거는 의회에서 비준이 된 거는 한미 FTA가 아니에요. 한미 FTA 이행 법률이에요. 관련 법률을 이행시키고. 정부가 한미 FTA 기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행시키겠다 그러면 그 법률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 자체를 상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물론 이제 문제가 되죠. 그 협상 과정에 계속 개입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뭐 썩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여하튼 지금 던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 말은 뭐냐면 미국의 상원 공화당이 다수인데 현재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이
원래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게 보수잖아요. 이게 북핵 터졌는데 지금 돈 얘기할 때냐라는 비판이 미국에서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바로 그 공화당 얘기인데 네. 한미 FTA 협정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데는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 관세 막 300% 이렇게 된 게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농산물이 지금 3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농산물은 남부에서 좀 그다음에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를 밀어붙였던 게 공화당 의원들이거든요. 자기 지역구의 예. 제기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만일에 그래서 폐기한다 그러면 이제 절대 반대할 의원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생각처럼 한미 FTA 폐기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고 이건 뭐 초기에 이제 딜의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제 블러핑 질른 거인 것 같은데 지르는 타이밍이 운이 없는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안 좋아서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폐기하는 게 가능하긴 하죠. 가능하죠. 반대 통보만 하면 됩니다. 반대 다 떠나가지고 예, 어느 일방이 통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통보하면 6개월 뒤에 자동 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보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통보하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통보하면 이제 협상을 요구를 하고 이제 토론을 요구하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 다시 협상이 시작돼서 이 폐기하자고 한 쪽의 얘기를 들어주면 폐기가 안 되는 거지만 만일에 그런 과정에서 결렬이 되면 그냥 폐기. 그러니까 내가 폐기를 요구하고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협상하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그쪽에서는 우리든 미국이든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양쪽 모두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뒤까지 이거 시한이 정해진 협상이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잘 협상이 진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폐기를 던져놓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뭔가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 전술처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참모들하고 얘기를 하고 관련 부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틱 던져버렸기 때문에. 참모들이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자기가 무슨 생각이 났을 때 일단 때리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며칠 있다가 이제 무마하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갖다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40조 정도의 이 대미 수출 상품 구매 이걸 이제 재벌들 끌고 가서 했거든요. 그런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언제나 주면 땡큐, 삼성 땡큐 이러고 그다음 다시 시작이거든요. 트럼프한테 선물을 주면 트럼프가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착각을 했어요. 예. 협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받을 거 받고 그다음부터 시작이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갑부가 된 사람들의 욕심은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부가 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주면 받은 것까지는 당연하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게 갑부죠. 총수도 그랬으면 진짜 총수가 됐죠, 제가. 진짜 총수 아니에요? 말만 총수가 아니라. 저는, 직원이 한 명일 때부터 총수였습니다. 직원이 저 혼자 한 명일 때부터. 이와간. 그래서 이제 이 폐기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보통 미국 대통령이 이런 걸 던지면 우리나라 보수는 납작 엎드린다든가 또는 뭐 미국의 보수가 밑에 받쳐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미국의 공화당도 무슨 소리냐 하고 아까 뭐 하태경 의원처럼 우리 보수도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지금 핵 터졌는데 지금 돈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말이 되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미리 뭐 지레짐작하고 미국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가령 무기를 더 사준다든가 국방비 분담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게 협상 전략이 아니길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랬잖아요. 정말 한미 FTA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자.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국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하고 정부가 같이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FTA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계기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FTA 폐기 발언 관련 보도가 나오면 이게 뭐랄까 트럼프가 전형적으로 구사하는 블러핑 전략 혹은 뭐 이렇게 일단 세게 때리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미 양국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사안은. 가끔 배울 것도 있는데 블러핑이 전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때린다 그래도 하고. 흔들리면 나라가 없어지니까요, 거기는. 예, 예. 근데 우리도 그런 거는 있어야 돼요. 우리 전략이 뚜렷하게 있으면 미국이 흔들어도.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